미친 지랄. 네. 그 짜장면을 먹으면서 나이트클럽 가서 춤추면서 술 마시고 뭐 토하고 싶을 정도로 속이 다 뒤집혔다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팟캐스트 또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금요일이고요. 한 주간 어떻게 보내셨나요? 이제 또 주말인데 좋은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바로 이제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예. 네. 첫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 요즘 MZ 세대들 보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이거 되게 민감하고 어려운 질문이어서 이거를 할까 말까 미리 사전에 질문을 드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답변을 해주신다고 하는데 혹시 부담이 되시나요? 아니요. 그러면 답변 들어보겠습니다. 네. 요즘 MZ세대 정의가 뭔가요? MZ세대가 아마 지금 36인가 37살까지가 지금 이게 무슨 밀레니엄 세대랑 뭐 Z세대? 뭐 합친 게 MZ라고 했던 것 같은데 어쨌든 굉장히 포괄적이에요. 한 37, 38까지가 MZ더라고요. 몇 살부터요? 몇 살인지 20대부터요? 20대인가? 뭐 아무튼 거의 이제 젊은 친구들 20대에서 한 30대 되는 것 같습니다. MZ세대. 저는 그 MG. 네. 한번 사전적인 의미를 한번 알아봐 드릴까요? 아니요, 괜찮아요. 네. 네. MG. 그냥 저는 즉흥적으로 하겠습니다. 네. MG. 네. 미친지. 미친 지랄. 네. 용어가 세죠? 네, 너무 미친 센데요. 지랄. 네. 그렇게 볼 수가 있죠. 기성세대가 볼 때는 도무지 아무리 이해하려고 애써도 천방지축, 공으로 말하면 넉비공, 어디로 튈 줄 모르는 그런 세대인 것 같아요. 근데 실은 그렇게 볼 수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저도 이렇게 그 당시 다른 사람들이 생각할 적에 그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마 용어 자체만 다르겠죠. 그래서 요즘 보면은 참 좋다. 그러면서 마음대로 이렇게 표현하고 싶을 때 표현하는 세대. 울고 싶으면 울고, 때려부시고 싶으면 때려부시고, 싸우고 싶으면 싸우고, 뭐, 내 속에 있는 모든 욕망들을 다 막 풀어붙이는 세대. 그 세대가 MZ세대 아닌가. 그래서 누가 그 사람들한테 뭐라고 쉽게 말하지 못할 것 같아요. 이런 생각이 나네요. 그 도종환 시인이 있었나요? 지나가는 다 타간 연탄재를 발로 걷어 차지 말라. 그도 한동안은 뜨거웠던 연탄이었다. 이렇게 했던 것처럼 그 뜨거울 때 불 화력을 내지 않으면 그건 연탄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죠. 뜨거울 때 화력을 막 펴는 거죠. 근데 기성세대로서 어떻게 보면 꼰대라고 말할 수 있지만은 제가 보면서 한 가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걸 다 이해하고 수용하지만 한 가지 부탁을 드리고 싶다면 MZ세대여 뜨거운 연탄불과 같이 활활 탈 때 라면을 끓이든 곰탕을 끓이든 무엇이든지 한번 끓여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그 불로 남의 집 불내지 마세요. 그렇게 한번 얘기하고 싶어요. 좋은 말씀이시네요. 그러니까 뜨거울 때 막 MZ라는 이 구분을 짓는 것이 어떤 이제 특정 세대라기보다는 젊음에 대해서 이제 표현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도 그때 젊었을 때는 그렇게 살아왔고, 그러니까 MZ 세대만의 지금 특정 이 세대들의 문제가 아니다. 젊음의 특징인 거다. 그렇게 지나가면 다 후회하고 그때 못 놀았던 거 후회하고 하고 싶은 거 마음껏 하는 거죠. 실상 우리나라 보면 그 세대 때 공부도 많이 하고 이것저것 굉장히 머리 아프고 힘들게 살아가는데 앞으로 살다 보면 머리 아플 일 많으니까 나중에 와서 머리 아프시고 그때 뜨거운 열정을 마음껏 한번 불살렸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어져요. 어떻게 보면 마지막에 경고처럼 말씀하신 남의 집 불지르지 마라. 가장 핵심인 것 같습니다. 내 불로 뜨거워서 라면 하다못해 라면을 끓이지 그 불 가지고 남의 집 불내지 말자. 모두가 힘들어지잖아요. 맞습니다. 모든 자유에는 책임이 따른다고 봅니다. 자,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아빠가 20대였을 때 가장 유행했던 건 뭐였어요? 제가 20대 때 가장 유행했던 거요? 그게 몇 년도쯤이죠? 아마 80년도, 80년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80년도 때 우리나라 장발족. 그 당시 머리를 착
기르고 그리고 도깨비 빛이라고 있어요. 그 도깨비 빛만 이렇게 쫙 해서 이렇게 하고 배꼽 바지를 딱 당겨서 여기까지 입고 나팔 바지를 입고 그리고서 브라우스 같은 그런 거 입고 그리고서 이제 고고장에 딱 가서 꺼목 바지에다가 흰 브라우스를 딱 입어야 돼요. 그리고 머리를 쫙 흔들리고 그리고 머리빗은 뒷주머니에 딱 꽂고 그러면서 하려면서 배를 이렇게 딱 움켜줘야 돼요. 움켜주고 거기서 이렇게 그래서 남 안 하는 것을 하고 싶었던 때가 아마 20대였고요. 그 당시 이제 장발도 많이 잡으러 다녔고 그 당시 통행금지도 있었어요. 통행금지도 있어가지고 밤 12시가 되면은 임박해지면 사이렌 다 집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는 남 하지 말라는 일을 제일 하고 싶었던 때가 바로 20대. 그래서 아까 질문처럼 그때 타오르는 열정을 좀 다른 데에다 좀 창의적이고 성취적이고 좀 뭔가 힘있고 모든 사람 같이 윈윈하고 돕고 신바람 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이렇게 쏟았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유행했던 거는 고고장인가요? 예, 고고장. 혹시 또 뭐가 있을까요? 음식이라든지 그때도 뭔가 유행하는 음식 아니면 뭐 문화, 뭐 가수라든지 연예인. 그 당시 이제 뭐 노래 창밖의 여자, 그 조용필 씨의 창밖의 여자. 그 언젠가 꽃다발을 그것은 아니고 그 다른 노래, 그 노래고요. 그 당시 그때 노래 있었고. 아마 뭐 고고장에서 그렇게 했던 문화들이 있고 그리고 이제 술 그 당시 이제 양주였는데 저희 때 이제 삼바 25 처음 들어보네요. 그래 삼바 25 담배로서는 거북선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서럽게 335 짝지 다니고 그리고 옛날에 이제 해수욕장 가면은 요즘에는 좀 어떻게 보면 그럴 수도 있겠는데 옛날에 서럽게 미팅도 많이 하고 펜팔도 참 많이 했던 거 같고 그 당시 학생들 나름대로 재밌던 시기였고 또 한쪽에서는 기성층에서 하지 말라는 것과 그것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 간에 서로 보이지 않는 팽배한 싸움들이 그렇게 있었죠. 그래서 어른들은 그 과거를 이렇게 살아와 봤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안 살아봤으니까 한번 해보는 거고. 그래서 경찰은 머리 바리깡 기해 가지고 장발적 머리를 깎으러 다녔고 우리는 피해 다녔고. 그러면은 저는 그거 말고도 혹시 유행했던 음식이 혹시 기억나시나요? 유행했던 음식이요? 그 당시 제가 뭐 특별히 음식 뭐 이렇게 했을 때 글쎄 뭐가 있었을까요? 뭐 김치찌개, 그 이제 연탄불, 그 당시 이제 19공탄이죠. 19공탄은 구멍이 19개 있다 해서 19공탄인데 거기에다가 뭐 이렇게 구워 먹고 이 생선 같은 생선구이 유명하고 지금도 뭐 생선구이 많이 하죠. 그다음에 이제 꼼장어, 꼼장어 음식 같은 거 매콤하고 이렇게 얼큰하게 구워서 이렇게 먹는 그런 문화도 있고 그러니까 연탄 문화가 많이 유행했어요. 식당이든 어디 주점이든 가면은 항상 연탄불 펴놓고 그 동그랗게 둘러 앉아서 지금은 이제 로컬 해가지고서 사람들이 이제 그런 쪽이 많이 오죠. 그렇죠. 요새는 이제 추억으로 마케팅돼서 추억 판매되죠. 그게 일반화됐었죠. 일반화됐었고. 그렇군요. 그럼 다음 질문도 드리겠습니다. 요즘 유튜브, 틱톡 보시나요? 가장 이상하게 느꼈던 컨텐츠가 있을까요? 틱톡 보다가 어떤 건 재밌기도 하고 요즘에 뭐 그래서 어떻게 보면 멸시당하고 과일시당하고 그러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사람이 뭐 기업의 회장이고 뭐 아들이고 뭐 이런 쪽에 이렇게 감동 반전의 드라마들이 잠깐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런 것도 이렇게 보기도 괜찮은데 가끔 가다가 그건 잘 뭔지 모르겠는데 뭐 이렇게 사람들 이 목 뒤에 그 애기 그 돼지벌레 같은 거 봤어요? 돼지벌레? 돼지벌레 같은 거 목이 다 붙어가지고 칼로 이렇게 떼내는 거. 막 혐오스럽고 징그럽고 막 그런 거 올린 거 보면은 아이고 얼른 돌려요. 얼른 돌리고 좀 끔찍하기도 하고 뭐 그런 것들이 올리는데 하여간 요즘에는 뭐 그걸 뭐라 다 얘기할 수는 없지만은 이제 문제는 그게 어떻게 보면 돈 경제관념하고 좀 연결돼서 돈벌이만 된다면 뭐든지 하고자 하는 그런 부분들은 남 안 하는 거 이렇게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혐오감도 확대되고 좀 그런 부분들은 좀 그랬어요. 저도 그 컨텐츠를 보긴 했는데 좀 인상이 찌푸러지는데 그 사람들이 제가 아마 좋아하는 포인트라고 본다면은 벌레나 뭐 피지 이런 더러운 거를 제거하면서 느끼는 희열감인 것 같은데 저도 그런 컨텐츠를 좋아하지는 않아요. 그리고 막 하나
하나에서 피부에서 빼내는 거 막 아우 네, 그런 거는 좀 이렇게 혹시 그거 말고 또 있을까요? 뭐 이해 이상하게 느꼈던 거 아니면 뭐 이해 뭐 존중까지는 해주지만 왜 좋아하는지 모르겠다니까 이거를 비하라기보다는 왜 좋아할까 그 포인트를 모르는 거. 예, 보면은 이제 실수 장면이 있죠. 가만히 보면 사람들이 나는 괜찮은데 다른 사람이 좀 망가지는 장면 그런 것을 이렇게 잘 보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실수도 그냥 단순하게 실수가 아니라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이제 실수나 잘못된 그런 거 이 일상생활하면서 일어나서 안 될 일들이 일어나는 그것들을 몇 가지 이렇게 모으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그것도 연출로 이렇게 가는 것 같아요. 일부러 그렇게 사람들이 좋아하고 그러니까 뭐 실수 같은 뭐 이렇게 보면은 좀 그런 부분들. 근데 이제 좀 그 중에서도 보면은 좀 많이 안 좋은 또 저 온몸에 이렇게 소름 끼치는 것 같은, 그러니까 낭떠러지 막 절벽 같은데 거기에서 어떤 사진 한 장을 찍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그런 부분들. 나중에는 보니까 밑에는 뭐 그냥 평지인데 그렇게 찍은 거 그거는 그래도 안도의 한숨이죠. 어휴 다행이다. 근데 어린 거 보면 정말 아찔아찔한 그런 데에 매달려가지고 사진 찍는 그 모습 그런 거 보고 또 의외로 그런 것들 많이 좋아하시고 근데 좀 보는데 좀 마음이 좀 그랬어요. 이제 불안하고 이러다 보니까 마음이 좀 그러시구나. 어떻게 보면 뭐 공감까지 형성이 되면서 마치 내가 거기에 매달린 것처럼 그런 거 손에 땀나고 땀나고 뭐 근데 이거는 뭐 저도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냥 단순히 이해가 안 간다 뿐이지 뭐 어쨌든 하나의 컨텐츠와 장르로서 뭐 인정을 한다는 거니까. 그렇죠. 근데 정 아닌 것들도 분명 존재하긴 합니다. 컨텐츠가 진짜 혹시 한희진님 그런 거 기억나는 거 있어요? 저는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은 이 막 집을 전혀 치우지 않아가지고 막 바퀴벌레랑 구더기가 나오는데 거기서 막 요리를 해먹는 영상이 있더라고요. 그런 것도 있어요? 네, 근데 그게 생각보다 조회수가 잘 나오더라고요. 그냥 막 좀 더러운 얘기를 간단하게 하면 막 썩은 거 같은 막 음식을 가지고 요리를 했는데 그걸 먹어요. 그래서 왜 이런 어떻게 보면 정말 음지에 있어야 할 것들이 요즘에는 양지로 올라오더라고요. 맞아요. 아무튼 그래서 저는 그런 게 이상하다고 느꼈습니다. 어쨌든 다음 질문 이어서 가겠습니다. 스마트폰 처음 써봤을 때 느낌이 어땠어요? 스마트폰 처음 써봤을 때요. 그러면 이게 스마트폰과 핸드폰과 구분이 되네? 그러면 구분이 되죠. 핸드폰은 그냥 말 그대로 손에 잡는 폰이고 스마트폰은 말 그대로 똑똑한 폰이 터치가 지원됐고 그때부터 이제 전화랑 인터넷 동영상 시청 가능했던 핸드폰이. 그래서 저는 이제 처음에 옛날에 그 모토로라고 벽돌폰이라고 다녔던 그때가 있었죠. 그래서 이제 그걸 딱 들고 다니면서 사람들에게 좀 과시하기도 하고 나 이런 사람이야. 그래서 이 마치 벽돌 같은 거 여보세요 이렇게 했던 때가 있었는데 전자제품을 쭉 보면서 처음에는 커졌다가 작아졌다가 또 커졌다 작아졌다는 시대를 이렇게 흐름이 이렇게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 사회가 지금 어떤 사회인가 하면 옛날에는 뭐 시업 시대였잖아요. 시업. 그래서 뭘 잡아서 산에 가서 이렇게 먹고 이렇게 채취하고 그러다가 이제 농경 사회로 지나가고 그다음에 좀 지나면서 산업 사회가 하고 그다음에 정보 시대가 이렇게 지나가서 지금 우리가 한참 이제 정보 시대를 지나가고 있을 때 이 스마트폰을 봤을 때 이 손안에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 손안에 다 모든 것이 다 있는 거죠. 이것을 보면서 과연 이것이 어디까지 갈 것인가 그런 생각들을 이렇게 가졌어요. 그러면서 정말 요거 하나만 가지면 뭐든지 다 할 수 있겠다. 그러면서 이제 어떤 사람이 제가 생각이 나는데 그 사람은 집에 나갈 적에 청소년 시절에 나갈 적에 그 노트북 하나만 딱 들고 나갔다 그래요. 그 노트북 안에 자기 모든 게 다 들어있고 이거 하나면 돈 벌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요즘에는 그게 아니라 그보다 더 작은 이 스마트폰을 보면서 더구나 요즘 뭐 AI다, 챗 GPT다, 수나다가 엊그저께 잠깐 이렇게 방송에 보니까 그 AI 전문가가 나오시면서 앞으로 이 한국 땅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 스마트폰에서 챗 GPT가 연결되고 이거를 통해서 수너를 통해서 노래를 직접 작사 작곡하고 또 이것을 통해서 어떤 새로운 세계를 갈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쭉 할 때
한쪽으로는 무섭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떨리기도 하고 그런 생각이 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네네. 야, 좋은 세상이긴 하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혹시나 싶어서 우리가 만든 것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지배를 받는 세상도 오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져요. 우리가 지금 스마트폰을 통해서 특별히 우리가 지배받지는 않죠. 그러나 내 생각과 행동, 옛날에는 그 법정 스님이 오랜만에 친구 만나러 나갔다가 난을 밖에다 내놓은 것을 생각이 나가지고 그 생명이 있음을 보고 다시 먼 길을 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난을 들여놨다는 것이 있던 것처럼 이제 지금 젊은이들이나 모든 사람들도 심지어 시니어들도 밖에 나갈 적에 핸드폰을 놓고 나갔다? 그러면은 아무리 차 시간 늦었든 뭐더라도 다시 들어와야 돼, 집에. 그럼 어떻게 보면은 지금 스마트폰에 우리가 지배를 받고 살아가는 거죠. 그러면 이제 좀 더 나아지게 되면 정말 우리는 스마트폰을 떠나서는 전혀 살 수 없는 그런 세상 속에 왔을 때 한쪽으로는 반갑기도 하지만은 이가 하나면 모든 것이 다 된다는 게 반갑기도 하지만 한쪽으로는 무서운 세상이다. 그래서 요즘 뭐 SK 그 사건을 통해서 지금 뭐 그 속에 깊은 것은 한 사람의 개인정보뿐만 아니라 나라의 미래까지도 달려있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진짜 이게 박수 칠 노릇인지 아니면은 좀 더 우리가 더 인간적 자연의 모습 돌아갈 상황인 건지 한번 고민도 많이 하고 그래서 제 마음속에 감정이 만감이 이렇게 교차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써봤을 때 좋기도 하지만은 두렵기도 하다. 그런 솔직한 심정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의 기술 발전이 굉장히 편리하기도 하지만 앞으로 이제 다가오는 미래가 불안하고 걱정되기도 한다. 왜냐면은 지금 어떻게 보면 자신의 분신과도 같은 존재가 스마트폰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처음 질문 다시 돌아와서 스마트폰을 처음 써봤을 때 느낌이 어땠는지 그 부분이 궁금한데요. 제가 알기로는 삼성의 S2라는 핸드폰을 제가 처음 쓰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때 딱 처음 핸드폰을 구매하시고서 어떤 느낌이 들으셨나요? 스마트폰 처음 써봤을 때. 지금까지 얘기한 전체적인 이제 부분일 수도 있겠지만은 그냥 막상 처음 딱 봤을 때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옛날에 벽돌폰 그것을 딱 생각하면서 야, 참 좋다. 좋다 하면서 그 속에 하나하나 이렇게 만지고 터치하면서 제 느낌이 이 뭐라 그럴까요? 아까도 물론 이제 같은 공통적인 맥락에서 이야기가 될 수가 있는데 좋기는 하지만은 두려움이 앞서는 거예요. 앞서는. 그리고 만약에 이게 이 안에 이제 모든 정보들이 다 넣고 저장할 수 있고 은행, 금융권 모든 거 다 드는데 요거 하나만 결국 분실하게 되면은 내 어떤 다른 것까지도 분실할 수 있다는 그 두려움이 사실 굉장히 이렇게 컸어요. 그래서 느낌은 좋지만은 지금 편하고 좋은 세상이다. 그러면서 더 어떻게 보면은 더 살아야 할 이유도 있겠다 싶지만은 그 살아야 할 이유가 좋은 것 속에서 또 뭐 다른 것을 끌고 들어온다면 나중에 그런 얘기 있죠. 뭐 이제 물론 좀 속상하고 슬픈 얘기긴 하지만은 부모님께서 자식이 속상하고 힘들 때 뭐라고 합니까? 아이고 내가 너무 오래 살았다. 볼 걸 안 볼 걸 꼴을 다 보고 사느니 내가 오래 살았다 했던 것처럼 핸드폰이 딱 쥐었을 때 아이고 내 새끼 하고 좋았다가 나중에 볼 걸 못 볼 걸 다 본다 이런 쪽으로 가지 않을까. 그래서 마치 표현을 한다면 자식을 안았던 내 자식이 정말 좋은 쪽으로 가면 좋은데 나중에 행여라도 이런 걸 저런 걸 내가 다 보는구나. 괜히 차라리 이 핸드폰을 놓고 아마 그때 SK 사건 통해서 아마 그런 생각 가진 사람이 많을 거예요. 이제 핸드폰 놓을 수는 없고 이걸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산속에 가서 살아야 될 것인가. 어떻게 할까. 그런 것처럼 한쪽에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한쪽에는 박수를 치지만은 한쪽에는 좀 밀고 싶은 물론 그 당시 이제 많은 것이 그것을 우려로 내게 다가오진 않았지만은 좀 생각이 깊다 보니까 만일 하나 이것을 인하여서 어떤 재앙이 오지 않을 것까지 한번 생각해 봤을 때
그런 생각을 가졌어요. 질문자가 의도했던 거고 좀 다를 수도 있겠지만 그럼 질문자가 어떤 것을 생각하면서 물어봤는지 그것도 한번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좋겠지만 이 코너 자체가 아버지에게 질문을 거의 드리는 입장이라서 그래요? 다음 질문으로 혹시 추가적으로 하실 말씀 있으세요? 아니요, 됐습니다. 그러면은 다음 질문 또 넘어가겠습니다. 어릴 때 이건 몰랐는데 지금은 알겠다 싶은 거 있으신가요? 아마 이 대답은 아마 모두가 저 공통적인 생각이 아닐까. 아마 이 질문에 있어 답변할 수 있는 분야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그 부모님에 대한 그 생각, 그 부모님에 대한 생각을 잘 몰랐죠. 모르고 늘 서운하고 마음 아프고 왜 우리 엄마는 저럴까, 왜 우리 아빠는 저럴까, 차라리 내가 저 엄마를 안 만났으면 다른 집에 태어났으면 어떨까, 그런 생각들을 참 많이 가졌을 건데 그러나 이제 서서히 제가 부모가 되고 부모 자리에 앉다 보니까 그 부모가 자식을 향한 그 바라는 마음과 또 자식이 부모를 바라보는 마음들은 좀 많이 다르다. 그런 생각에서 어떻게 보면 자기중심적, 그러니까 부모가 되기 전에 자기중심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부모를 바라봤을 거고 아마 부모가 되었을 때는 내 입장보다는 부모가 자식을 향한 그 바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어렸을 때는 이기주의적인 생각이고 부모가 되었을 때는 자식을 생각하는 이타주의 마음을 가져서 그래서 어렸을 때는 정말 부모님들의 그런 마음, 정말 나를 이렇게 이해해 주지 못하고 왜 내 마음 몰라주는가 그러면서 속상하기도 하고 삐치기도 하고 집에서 나가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이제 부모가 되다 보니까 그 마음을 조금 이제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가장 큰 부분은 어떤 부분인가요? 이런 거죠. 저도 머릿속에 이제 지금도 기억하고 있는데 제가 중학교 3학년 때였어요. 3학년 때인데 고등학교를 들어가려고 하면은 교복을 새로 맞춰야 되거든요. 새로 맞춰야 되는데 저는 그 당시 이제 집이 뭐 부자는 아니었고 그래서 이제 고등학교 교복을 맞춰놨고 제 친구는 고등학교 교복을 마칠 그 돈을 가지고 썼어요. 다 이거저거 다 써가지고 결국에는 교복을 못 맞췄어요. 근데 이제 이 고등학교 이제 입학할 때 돼가지고 그 친구가 와서 야, 나 내일 그 엄마한테 그 교복 마친 거 보여줘야 되는데 너 좀 나보고 교복 좀 하루만 빌려달라고. 그래서 그래 알았어. 그러고서 이제 빌려줬어요. 근데 그 다음날 입학식이 됐는데 그때까지 교복을 안 가져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엄마가 이제 너 이제 학교 가야지. 근데 왜 교복 안 입어? 그래서 알았어 이제나 저제나 기다려도 안 오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 친구가 내 교복을 입고 학교에 입학하러 간 거예요. 근데 저는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결국 있다가 이제 나중에 이제 옛날 중학교 때 그 교복을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제 거의 비슷비슷하니까 그걸 입고 이제 엄마한테 학교 간다니까. 너 왜 교복은 어떻게 하고 그 옛날 중학교 때 그 교복을 입고 하느냐고. 그래서 어떻게 사실은 친구가 이렇게 얘기를 했죠. 얘기했더니 엄마가 이 녀석아 어떻게 네가 그랬냐 그러면서 그 옛날에 그 아궁이 불 지필 때 이 부직갱이 그놈으로 얼마나 맞았는데 입학 전에 맞아가지고 그때 이제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 이제 속상한 것은 뭐 그렇게 때릴 일인가.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뭐 칭찬 아닌 칭찬도 할 수 있어. 그래 네가 마음이 착하구나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그것을 좀 바랬을지도 모르는데 괜히 친구 옷 빌려줘가지고 이제 제가 많이 혼났죠. 그래서 그 당시 이제 그때 맞은 게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입학식 날이고 그런데 그래서 그 때리는 것보다는 어떤 갔다 와라 그러고서도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이제 엄마의 마음을 모르고 일단은 이제 제가 맞은 것에 대해서 많이 속상하고 그랬죠. 이제 결국에는 이제 저녁 때 저희 어머니께서 이제 짜장면을 사주셨습니다. 그래서 짜장면을 먹으면서 저를 똑딱똑딱 토닥여주면서 엄마가 마음이 얼마나 아팠는지 아냐. 어렵게 힘들게 해서 교복 왔는데 결국 너 좋고 그렇게 너 모든 사람들 다 교복 입고 새 교복 입고 왔는데 너가 그렇게 해서 헌 걸 입고 왔을 때 엄마 마음이 어쩐지 알았냐. 그러면서 친구로 해서 좋은 거긴 하지만은 그래도 이제 엄마가 이제 마음이 속상했다. 그러면서 거기에 속마음은 여러
여러 가지 이제 엄마의 마음이 네. 이 만감 교차했겠죠. 뭐 네, 이런 네. 생각 저런 생각에서 그러면서 이제 짜장면을 사주면서 엉덩이 도닥도닥 이러면서 엄마 속에 있는 이야기를 했을 때 저는 이제 그 짜장면을 먹으면서 이랬던 생각이 납니다. 그때 이제 어머니 마음 심정을 지금은 이제 이해를 하신다는 그러면 이해하죠. 그 당시 이제 어렵고 힘들었던 상황 속에서도 이제 저희 어머니가 삭바느질을 했었는데 내 아들을 잘 키워보려고 이렇게 그래서 어쨌든 다른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을 다 해주려고 하는 그런 마음 가운데 막상 교복을 입고 가는 날 그 교복을 친구를 빌려줘서 못 입고 왔으니까 엄마 마음에서는 많이 아팠겠죠. 그러다 그래도 이제 착한 아들을 보면서 그래서 저를 위로해주고 투독거리면서 이제 마음이 풀렸습니다. 혹시 그러면은 지금 이제 자식들을 키우면서 그런 비슷한 일이 또 있으셨나요? 그런 일이 글쎄요 갑자기 물어봤을 때 크게 생각은 안 나는데 워낙 이제 아이들이 착하고 그래서 자기 생각보단 다른 사람들 생각하다 보니까 비슷한 아마 사례들은 아마 많이 있었을 겁니다. 근데 제가 특별히 지금 기억으로 어떻게 해일적인 잘 생각은 안 나는데 그러면은 질문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과거에 자기 자식이 그렇게 아버지와 똑같은 행동을 했을 때 그럼 어떻게 하셨을 것 같아요? 아버지라면? 지금의 아버지라면? 지금의 아버지라면 아마 저희 엄마하고 똑같이 했을 것 같아요. 똑같이 똑같이 몽둥이로 때리고 학교 보내고 와서 짜장면 사준다. 그러니까 생각이 나네요. 그 우리 두 아들이 있는데 큰 아들은 똑같이 잘못을 했을 때 그냥 아빠가 혼내고 야단치면은 그냥 미안했다 저기 엄마한테 잘못했습니다 아빠한테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빌으라고 하면은 끝까지 안 빌어요. 그래서 더 많이 맞았고 그리고 이제 우리 한이주는 아빠가 화가 나가지고 뭐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얘기하면 아빠 잘못했어요 잘못했으면 얘가 마음이 약해져서 때리지 못하고 그래 알았어 그래서 이제 뭐 예를 들어서 형은 5대 때린다든지 그럼 동생 1대 때리고 아니면 이제 그 1대마저도 감할 수가 있었고 그러면서 이제 아들들이 이렇게 잘 때 이렇게 보면은 마음이 안타까워서 이제 그 엉덩이에 이렇게 매맞은 자국을 그 안티프라민 그렇게 발라주고 이렇게 했던 생각이 나네요. 그래서 저희 아내는 이제 아들들 붙잡고 항상 동화 얘기 들려줬고 또 이제 잘 자라고 나쁜 꿈 꾸지 말라고 기도해줬고 이제 그런 생각들이 나면서 공통적인 이 부모의 마음은 아마 부모의 마음은 자식이 어떻게든지 잘 됐으면 좋겠다 그런 것을 표현했던 것 같고 물론 매에 따라서 체벌에 따라서 높고 낮음은 있어요. 그 당시 이제 어쩔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이제 아들들이 잘못했을 때 이 잘못은 이 전후 좌우로 봤을 때 체벌을 한 5대 정도 맞을 잘못을 했을 때 그 5대만 때리면 공정한데 어떻게 보면 이제 부모님의 그 가정이나 여러 가지 형편에 어렵고 또 스트레스 받고 또 어떤 그 시부모와의 갈등 관계 속에서 그런 이제 일들이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고 그러면 가슴 아픈 거 속상한 것을 자식에게 맞아야 할 그 5대에다가 내 화까지 분까지 얹어서 때리는 그런 경우도 있죠. 있긴 한데 분명한 것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되지만은 그러나 그 마음속에 그 때리는 마음도 실은 어떻게 보면 아마 이런 마음일 겁니다. 에휴 너가 뭐 이 부모를 잘못 만나서 너도 고생이고 나도 고생이구나 그러면서 아마 때리면 때릴수록 그 가슴에 자기 자신을 아마 때리지 않나 그런 생각 이것이 바로 오늘날 한국의 그 부모의 마음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고 이제 와서 이제 아까도 그 질문했던 것처럼 이제 지나고 나니까 그 부모의 마음도 알게 되고 그래서 요즘 젊은 부모님들은 자식들한테 참 교육적으로 인격적으로 잘 가르치죠. 잘 가르치고 따뜻하게 잘 배려도 하고 또 교육도 시키고 근데 요즘 부모님들을 보면서 한 가지 조금 꼰대로서 좀 우려스러운 마음이 있다면은 너무 이렇게 인격적으로 이렇게 하는 건 좋은데 그 속에 혹시라도 어떻게 보면은 잘한다고 하는 것이 그 아이에게 혹시 매일같이 피자만 먹이는 그런 일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때로는 그 자녀를 정말 사랑한다면 피자만 먹일 것이 아니라 때로는 쓰디쓴 약물도 먹여야 되고 간장도 먹여야 되고 된장도 먹여야 되는 것처럼
그래서 어떤 것이 옳다 그러다 말할 수는 없지만은 정말 부모가 자식을 사랑한다면 옳고 그름을 분별하시는, 그래서 오늘날 저런 그 장사하시는데 식당 같은데 공동생활 그런데 하는데 가서 보면은 자식이 천방지축으로 막 돌아다니는데 내 자식 귀엽다고 그래서 그냥 내버려 두는 경우가 있는데 네. 그런 부분들은 조금 챙기지 않으면 좋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 주위에서 혹시라도 어른들이 그 이야기를 뭐라고 이야기하면 그 어머니가 나타나서 내 새끼 내 맘대로 키우는데 왜 그러느냐 그런 것을 보면은 조금 이것은 아직이지 않나 싶은 생각도 꼰대로서 좀 들긴 합니다. 그래서 분명한 것은 부모의 마음은 자식을 사랑하고 잘 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네, 잘 들었습니다. 그 다음 또 질문 넘어가겠습니다. 결혼 전과 후 인생에서 가장 크게 달라진 점은? 결혼하기 전과 결혼하고 난 다음에 가장 달라진 거 하나 있다면은 아마 책임 소지겠죠. 어깨가 그만큼 내가 가장이 되었고 부모가 되었고 이 자식을 양육해야 된다는 그 책임, 그 책임감이 아마 커지지 않았을까. 결혼하기 전에는 나 혼자 인생이기 때문에 내가 벌어서 뭐 쓰든지 마시든지 뭐 탕진하든지 상관없지만은 결국 이 내가 오늘 벌어서 가장이 되었고 나를 믿고 따라오는 아내가 있고 또 나를 같이 사랑해서 온 남편이란 그 부모 공동체 속에서 자식을 키우고 그랬을 때 그 자식이 또한 훌륭하게 잘 자라기 위해서 어떤 그 보이지 않는 부모로서의 책임감, 그것이 확연하게 달라졌고요. 그리고 또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린다면은 아마 내가 무슨 일을 하더라도 그 책임감에 대해서 나오는 그런 결과적인 것으로 직장을 다니더라도 전에는 내 마음대로 뭐 다니기 싫으면 그만두고 한마디로 뭐 때리치고 마음대로 했지만 아마 그래서 오늘날 이 부모님들이 결혼하고 나서 자식도 있고 가정도 있고 하니까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자기 가지고 있는 성격으로서는 아이고 이 직장 때려친다 하더라도 아마 쉽게 결정하지 못하고 그런 부분들이 많이 달라지지 않았나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 책임감이 좀 많이 달라졌다. 원래 근데 그 전에도 책임감이 있는 성격이시지 않으셨나요? 근데 그거보다 더 많은 책임감이 생긴 건가요? 그렇죠. 원래 이제 책임감도 많이 있고 맡겨진 일에 충성하면서 성실한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지만은 물론 이제 결혼 전에는 그런 생각을 많이 가졌지만 이제 많이 아프다 보니까 제 마음속에 제가 건강하게 잘 회복되고 잘 돈도 벌고 가정을 이끌어가 윤택하게 이끌어 나갈 수 있다면은 제가 결혼을 하지만은 그렇지 않고 제 싹을 보니까 싹을 떡잎부터 한다고 보니까 이렇게 오래 못할 것 같다 하면은 아예 결혼을 안 하려고 생각을 했었죠. 근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정말 결혼하려고 해서 결혼한 것이 아니고 전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제 아내하고 기도원에서 이렇게 만난 그런 상황이 되었고 그래서 제 아내가 되었을 때 어떻게 하다 보니까 결혼을 하게 되었고 근데 또 몸이 아파서 자식을 낳을 수 없다는 상황이 되니까 또 자식을 낳기 위해서 또 몸부림쳤고 애썼고 그러다가 또 부모가 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전에도 책임감이 있었지만 이제는 아마 더 책임감이 강해진 이유가 아마 제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 6학년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거든요. 그래서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또 부모가 돼서 제가 몸이 아파서 또 일찍 죽는다면은 제가 어렸을 때 아버지 없이 자랐던 그 서름과 아픔이 결국 내 자식들에게도 내가 일찍 죽으면 대물림하지 않나 그런 생각에서 내가 아마 그 책임감이 다른 부분에도 강했지만은 조금 더 열심히 일하고 몸부림치는 것보다는 내가 어떻게든지 건강을 회복해야 되겠다. 그래서 아파도 쓰러질 수 없었던 이유 중에 가정의 어깨의 무게감을 자식감을 끝까지 책임져 있다. 그래서 나도 아버지 소리 제대로 못하고 있는데 저 아이들이 내가 몸이 아파서 일찍 죽게 되면 결국 나와 똑같은 길을 걷게 되는데 그렇다면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더 건강해서 자식들을 잘 키워야 되겠다. 그래서 그 당시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우리 두 아들 성인 될 때까지만 이 몸을 잘 지탱하고
건강할 수 있도록 이 몸을 좀 붙잡아 주세요. 뭐 하나님이 내 생명을 주관하신다면은 네. 그럼 제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두 아들 성이 될 때까지만 저 하늘나라 데려가지 말고 아파서 골골골골 하더라도 좀 이 땅에 남게 해주세요. 그래서 그렇게 기도했는데 지금 아들들이 30이 넘었으니까 큰아들 뭐 내일 모레면 40이 되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 기도는 응답 받은 거죠. 그래서 결혼 전과 결혼 후에 그런 처절했던 것이 결혼 후에서 책임감으로 더 강화됐고 최종적으로 달라진 부분이 아마 그런 부분일 겁니다. 추가적으로 또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예. 책임감이 더 강해졌다. 근데 그 밖에 이제 라이프 스타일이라든지 아니면 평상시에 내가 이러이러한 음식들을 많이 먹었는데 결혼 후에는 못 먹었다라든지 아니면 결혼 후에 이런 음식들은 더 먹게 됐다. 이런 것들이 있을까요? 결혼 전에는 제 음식이 아주 간단했어요. 간단한 게 뭐냐면 보통 자취 생활이다 보니까 밥을 해서 그 당시 먹었던 게 뭐냐면 이 오뎅, 오뎅 사고 어묵 사가지고 그리고 콩나물, 두부 요 세 가지 사가지고 큰 냄비에다 끓여서 그걸 먹는 겁니다. 그래서 반찬은 그거 한 가지면 딱 돼요. 그리고 조금 옛날에는 이제 생각이 있다면 뭐 소주 한 잔 그렇게 해서 밥을 먹었고 그리고 이제 반찬이 없으면은 밥에다가 이제 마가린 넣어가지고 외간장 그 당시 외간장 넣고 그리고 이제 이 참기름이 없으니까 마가린 대신에 그렇게 해서 먹고 또 정말 배고팠던 때는 삼립 식빵에서 나온 그 빵 제일 싸고 양 많은 거 거기다가 이제 마가린 발라서 그는 먹고 그랬죠. 이렇게 단순하게 정말 먹고 살기 위해서 먹는 그런 음식이었고요. 그리고 결혼하고 난 다음부터는 제가 이제 아내한테 부탁을 했죠. 저는 어렸을 때 그런 이야기를 쭉 하다 보니까 반찬 없이 배고프게 살다 보니까 제 아내가 저에 대해 잘 알고 웬만하면은 아주 그냥 이 수라상을 차려주려고 많이 애를 씁니다. 그래서 밥하고 국하고 뭐 이 전에 제가 유튜버 그 안울자 할 적에 저기 아내하고 둘이 같이 먹방 찍었던 그 프로그램 컨텐츠를 보면은 아주 잘 먹었거든요. 이렇게 잘 먹고 그렇게 해서 그래서 완전히 식생활이 거지 식단에서 임금님의 식단으로 완전히 결혼하고 나부터 이렇게 바뀌어졌고 그리고 이제 또 아내가 좋아하는 음식 저도 이제 많이 먹으려고 애를 쓰고요. 저는 이제 풀 같은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고기를 이렇게 많이 좋아해요. 제 아내는 야채 같은 거 좋아하고. 그래서 이제 제 아내는 저를 만나고서 고기도 좀 많이 먹게 되고 또 저는 이제 아내를 만나고서 야채를 많이 먹게 되고 그래서 식단이 건강 식단으로 많이 이렇게 바뀌어졌고 그리고 수라상이 되었습니다. 추가적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그러면은 뭐 취미라든지 좋아하는 뭐 그런 이런 활동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걸 지금 못하게 된 것들이나 아니면 다른 식으로 변형돼서 하게 되는 것들이 있을까요? 옛날에 혼자 있을 때는 낚시하는 거 굉장히 좋아했고요. 낚시 가는 거 좋아했고 그리고 이제 그 좀 그렇지만은 이제 그 밤에 술 마시는 거 포장마차 가서 술 마시고 그리고 이제 나이트클럽 가서 춤추면서 술 마시고 뭐 그런 거 이렇게 좋아했고 낚시 이런 거 좋아했고 그런 거 좋아했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제가 결정해서 제가 하고 싶었던 그런 모든 것들을 이 하고 싶은 것은 다 하면서 이렇게 살아왔죠. 이제 결혼하고 나니까 제가 하고 싶은 것이 아내가 싫어하면은 이제 그것이 이제 좀 가족의 평화를 위해서 이렇게 멈출 수 있고 그래서 이제 낚시는 거의 요즘 가본 지 오래됐고요. 옛날 아이들 어렸을 때 좀 몇 번 가봤고 낚시는 거의 가본 지 오래됐고 그리고 뭐 술 마시는 것은 전혀 못 마시고 뭐 라이트클럽 갈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제 삶이 우울하고 슬프고 뭐 마음이 아프냐 그렇지 않아요. 제 삶은 더 건전적으로 변해서 그래서 참고로 말씀드린다면 뭐 제가 이제 담배도 하루에 3갑씩 피웠고 술도 이제 마시고서 깨서 보면은 통행금지 시간 지나서 공중전화 박스에서 눈을 떴고 그런 삶이었는데 제 아내를 만나면서 술도 안 마시고 담배도 안 피고 좋은 식품 좋은 음식 먹고 그러니까 제가 한
38년, 40년 됐네 벌써. 40년 전에 그 부천에 있는 성가병원에서 3개월밖에 못 산다고 했는데 지금 40년을 덤으로 살았으니까 제가 아내를 잘 만난 거죠. 식생활도 다 변화되고. 네, 그래서 저는 네, 완전히 예, 대박입니다. 대박에서 완전 호박을 어떻게 넝쿨채로 막아가지고 그냥 이렇게 끌고 와서 예, 제가 대박 인생을 예, 살고 있습니다. 물론 복권 당첨은 안 됐지만 그보다 그 이상 아마 복권 당첨됐다면은 일찍이 복권 당첨됐다면 아마 저 폐인됐을 거요. 근데 지금은 복권은 당첨이 안 됐지만 인생 역전. 그래서 제 아내의 닉네임이 숙향말리입니다. 숙향말리. 뭐 차의 향기는 뭐 10리를 가고 뭐 꿀의 뭐 꽃의 향기는 뭐 100리를 가는데 제 아내의 향기는 말리를 간다고 해서 숙향말리라고 닉네임을 붙였습니다. 저는 그 향기를 이 가장 가까이 말리 가는 향기를 지금 가장 가까이서 맡으니까 아마 머리부터 발끝까지 힐링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혼을 하고 나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한 남자에서 남편이 됐고 그리고 한 또 남자에서 아빠가 된 거는 그 책임감도 갖고 그리고 거지에서 페인에서 사람이 됐고 아주 깔끔하게 정리를 아주 잘 해주셨습니다. 전과 후가 딱 튀어나오는 거죠. 좀 바뀌어진 게 있다면 결혼 전에는 머리가 길었었는데 지금 머리가 이렇게 빡빡 됐다는 거. 근데 제 아들 보면 알다시피 저도 숱이 많았는데 오랜 투석 생활하고 이식 생활 하다 보니까 약을 워낙 고농도의 약을 독한 약을 먹다 보니까 이렇게 머리가 다 빠졌습니다. 결혼 때문은 아니고 약 때문에 머리가 빠집니다. 잘 들었습니다. 다음도 질문. 오늘의 마지막 질문이에요. 그래요? 아, 너무너무 빨리 가는 것 같아요. 인생 조언 중에 가장 쓸모 있었던 말. 인생 조언 중에 가장 쓸모 있던 말. 저는 그 중학교 때인가요? 그 말을 들었는데 지금까지도 아직도 잊지 않고 제 마음속에 새기면서 어떻게 보면 인생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제 마음을 잡아줄 수도 있고 중심을 잡아줄 수도 있고 갈팡질팡했던 그 마음속에 다시 한번 그 생각을 하면서 바로잡기도 하는 말인데 그 여러분들 다 아실 겁니다. 그 유명한 그 원효 대사 이야기 가운데 나오는데 일체 유심조라고 사람은 마음 먹기에 달려 있다. 그래서 내 마음을 어떻게 갖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이 달라질 수도 있는 거죠. 지금 마음을 이렇게 먹고 저렇게 먹느냐에 따라서 살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는 거죠. 다시 한번 복습하는 의미에서 한번 말씀을 드린다면 그 옛날에 그 원효 대사가 많은 덕을 쌓고 더 아주 영적으로 더 깊어지기 위하여 그 중국에 가기 위하여 이제 그 더 공부를 많이 하려고 가던 도중에 깊은 산속에 머물게 되죠. 머물었는데 갑자기 비가 오고 또 밤에 산짐승을 피하기 위해서 숨었던 그 동굴이 있었는데 거기서 이제 잠을 청합니다. 자다가 갈증이 나서 그래서 더듬더듬 하다가 그 마신 물이 있었죠. 그래서 물을 마셨는데 너무너무 그 물이 아주 맛있고 깨끗하고 속을 시원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야, 그 잠결에도 이렇게 물이 맛있는가 하고서 아침에 일어나서 그 물 생각이 나서 가가지고 그 물을 마시려고 딱 보는 순간 그것은 이 해골바가지 안에 물이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것을 보면서 그러면서 어제 먹었던 그 맛있게 먹었던 물까지 토하고 싶을 정도로 속이 다 뒤집혔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원효 대사가 야, 세상 모든 것이 마음먹기에 달려있구나. 그렇다면 내가 여기서 깊은 진리를 깨달았으면 더 이상 내가 중국에 가서 뭘 배우겠는가. 그러면서 가던 길을 다시 돌아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세상 살아가는데 정말 마음먹기에 달려있지 않나. 또 이제 그 성경에 보면 이와 비슷한 말씀이 있어요. 잠언 4장 23절에 보면은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네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네 마음에서 나느니라. 그래서 뭐든지 다 마음먹기에 달려있고 그래서 이 고래 성을 10개를 다 정복할지라도 그 사람보다 더 힘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인가? 이 내 마음속에 작은 마음을 정복할 수 있는 사람이 더 큰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면 저는 그것을 듣고 생각하면서 내가 몸이 아프고 힘들고 어려운 것도 마음먹기에 달려있고 그래서
그와 비슷한 한의학에서 그 용어를 네. 한번 본다면 음식을 먹다가 네. 예, 속이 안 좋고 체잖아요. 네. 예, 그것을 갖다가 우리는 식체라고 얘기합니다. 음식을 먹다 체했다. 네. 근데 음식을 아주 맛있게 잘 먹었어요. 네. 잘 먹고 아주 그냥 너무너무 오랜만에 정말 내가 이 음식다운 음식을 먹었다. 네. 그러고 일어나는 순간 전화가 와서 전화를 딱 받았는데 네. 갑자기 그 전화 내용이 네. 저를 엄청 스트레스를 받게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때 순간 기분이 팍 상하면서 이 음식 먹었던 것이 갑자기 이제 체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기체라고 하는데 예, 기가 멈췄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아유 기가 막혀 내가 죽겠어. 그 얘기는 뭐야? 기 돌아다니는 흐름이 막히면은 사람이 불편하고 힘들고 기분이 좋다 하는 네. 얘기는 기 나눠진 게 골고루 중용을 이루면서 잘 나눠졌다. 기가 잘 분해졌다. 분리가 됐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살아가는 데서 음식을 먹다 체할 수도 있고 또 상대방하고 대화하던 가운데 기분이 나쁠 수도 있고 또 그런데 의사 선생님이 와가지고 검사 결과 보면서 뭐 이것저것 얘기하시고 자꾸 이렇게 사시면 어떻게 얼마 못 살겠어요. 그러면 기분이 또 나빠지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러고 이제 또 누가 와서 기분 좋은 얘기 주면 또 금방 업되는 것처럼 사람 모든 게 살아가는 것이 다 그 사람의 기운에 따라서 기분에 따라서 자주지 움직인다. 그랬을 때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에 있어서 그 많은 조언도 있지만은 네. 가장 제 마음속에 영향력을 받는 거. 또 그런 얘기도 있어요. 그 어느 스님이 네. 그 밑에 스님 제자가 있는데 그 바람이 싹게 부르니까 나뭇가지가 살랑 움직이는 거예요. 근데 다른 때는 그 제자가 야 오늘 바람이 부르니까 저 나무도 춤을 추는구나 그렇게 하더니 어느 날은 그 똑같은 현상 속에서 바람이 불고 나무가 흔들리는데 그렇게 바람이 이렇게 심란하게 부는가 그런 표현을 하니까 그 스님이 그 이야기를 듣다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바람이 부는 것이 심나는 것이 바람이 불어서 저 나뭇가지가 불어서 심나는 것이냐 아니면 네 마음이 심나는 거냐. 똑같은 우리 현상을 보고서 어떤 때는 기분이 좋았다가 어떤 때는 기분 나쁠 수가 있다는 거죠. 혹시 제가 이야기를 하면서 제 살아온 과거와 지금까지 저에게 어떤 일이 닥쳐왔을 때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머피 법칙이라고 하죠. 뒤로 넘어져도 앞으로 코 깨지는 그런 사람. 그래서 뒤로 넘어졌을지라도 그것을 좋은 쪽으로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좋은 해석을 하게 되면은 그날 하루가 좋고 또 모든 일들이 좋은 쪽으로 이렇게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내 입에서 이 더러운 말과 불평과 원망과 짜증이 나오면은 결국 날아드는 것은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들이 내 주변에 모이게 되고 내가 좋은 말하고 기쁨을 표현하고 즐거워하면 같이 즐거움과 기쁨을 나눌 수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찾아오는 거죠. 그래서 마치 그 똥단지 같은 그런 젖국 같은 거 오래된 삭힌 그런 젖국에는 그 새파리들이 날아다니고 꿀단지는 벌들이 날아다니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 오늘 살아가는데 내 마음을 어떻게 갖느냐 일체유심조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기서 하시는 얘기가 그거잖아요. 본질과 현상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상은 잠깐 보였다 없어지는 안개 와갖고 본질은 여전히 남아있는 거죠. 근데 우리는 현상만 보고서 본질을 잃어버리게 되면 나 자신을 잃어버리게 되고 내가 살아야 할 목적도 잃어버리게 되고 그래서 그 인생 여정길은 결국 힘들고 어려울 수밖에 없죠. 자기 스스로가 어떻게 보면 고생하는 쪽으로 만들어서 가고 설령 행복이 왔을지라도 지금까지 살아온 나의 모습이 그것을 고생으로 또 만들어 간다면 인생이 얼마나 불쌍하고 힘들겠는가. 그래서 마음 가짐 잘 하시면 좋은 일이 생기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집니다. 비슷한 이 아버지가 말씀하신 내용 중에 비슷한 이야기를 어디서 들었었는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없는 것에 집중하지 말고 있는 것에 집중하라.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지금 일어난 일들은 바꿀 수가 없지만 마음에 따라서 그걸 내가 어떻게 생각하고 처리하고 행동할지가 달라지기 때문에 똑같은 현상이더라도 사람마다 마음먹기 달라진다. 맞아요. 아까 얘기했죠. 그 얘기 보니까 그 사신이 왕있을 때 한 사람 나오라고 했을 때 이 49명이 뒤로 갔는데 한 사람이 잠시만요. 나온 것처럼 그 얘기를 못 들으셨죠? 왜냐면 우리 앞에 촬영한 게 나중에 나오니까
아, 이게 뭔 얘기냐면 저희가 촬영을 이어서 하고 있는데 앞에 촬영하는 게 뒤에 나오고 지금 촬영하는 게 내일 나와. 이게 좀 복잡한데 미래랑 과거를 넘나들다 보니까 좀 헷갈리실 것 같아요. 이 얘기는 나중 다음 이야기 들으시면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다음 주쯤. 네. 이거 뺄까요? 아니요. 괜찮아요? 네, 괜찮습니다. 카메라 발로. 그래요, 괜찮아요. 네. 뭐 네. 팟캐스트 네. 다 이런 즐거움과 네. 재미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맞아요.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먼저 했던 이야기 같이 이렇게 나누면서 이렇게 또 교차되는 그런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또 하던 해야 되죠, 그죠? 네. 말씀 이어서 하시면. 그래서 전에 이제 우리 아들이 저 대화하던 가운데 그 왕이 무슨 얘기를 했었다고 했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간단하게 설명하면은 이번 일이 되게 힘들고 어려운 일이지만 지원할 사람 있으면 나와라고 했더니 신하들이 갑자기 50명에서 49명이 뒷걸음질했다는 거. 근데 왕이 잠깐 못 보다가 앞을 봤더니 한 걸음 나온 걸로 보여서 지원자로 착각을 했다는 거죠. 그렇죠. 어떻게 보면 49명이 뒤로 나간 건데 그 한 명이 마치 앞으로 나온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살아가면서 그 모든 그 현상들도 때로는 이 우리의 착각일 수도 있잖아요. 내 착각. 그러면서 49명 그 나간 그 진실보다는 한 명 나온 그 거짓 같은 그 모습이 진실로 보여지는. 그래서 우리가 본 것이 불평과 원망과 고통과 슬픔의 자리가 어떻게 보면 거짓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앞에 나오는 진실을 본다면은 거기에 대해 즐거움.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눈에 내 생각으로 살아온 그 관습과 틀 속에서 모든 것을 부정적으로 보다 보면 정말 좋은 일과 귀한 일이 내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49명 빠져나간 그것을 보지 못하고 앞에 것을 봄으로 인해서 세상 일이 불평과 원망으로 보이는데 만약에 49명 뒤로 빠져나간 것을 볼 수 있다면 그것은 어떻게 보면 기쁨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현상과 본질 가운데서 현상을 너무 추구하다 보면 진짜 정의와 진짜 공의를 놓쳐버릴 수가 있다. 내가 살아가는 나의 여정길에서 좋은 파라다이스와 같은 그런 꽃길만 걸을 수 있는데 나의 그 모난 성격과 잘못된 마음으로 인하여서 정말 꽃길을 놓쳐버리고 스스로가 옆에 있는 가시밭길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내가 어떤 것을 보느냐에 따라서. 그래서 가끔 그 심리 테스트에다 보면은 내 지금 심리를 알아보게 해서 어떤 그림이 있잖아요. 그림이 있는데 지금 이 그림이 어떤 그림입니까? 했을 때 어떤 사람은 이 노파 이 나이가 많이 드신 할머니의 모습이 보이고 어떤 사람은 젊은 아가씨가 보이는 것처럼 똑같은 그리지만 내가 어떤 생각을 갖느냐에 따라서 늙은 할머니가 보일 수 있고 젊은 아가씨가 보일 수 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그 여정길에서 꽃길도 있고 가시덤불 길도 있는데 내가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가시덤불을 보면서 내 인생을 이렇게 살아왔지 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꽃길만 걸읍시다. 잘 들었습니다. 오늘 팟캐스트는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 혹시 뭐 하시고 싶은 말 있으신가요? 마무리로? 너무 말을 많이 해가지고 하고 싶은 얘기는 더 합시다. 정말 시간 가는지 모르고 아들과 아마 그동안 아들하고도 많은 대화를 나눴지만은 이렇게 진솔하고 위트 있고 재미있는 이야기를 나눈 거는 요 근래 팟캐스트를 통해서 서로의 마음이 더 업됐고 더 재밌어지고 더 힐링이 되었습니다. 솔직한 고백입니다. 감사합니다. 어쨌든 오늘 준비한 팟캐스트는 여기까지였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또 봬요. 다음 주에 또 봬요.